자, 보자. 완결이요? 완결. 완결 중요하죠. 아,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보자. 자, 봅시다. 자, 거기 그 15페이지에 상평형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네. 상평형?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어이씨, 깜짝이야. 자, 우리가 경남 거기에 15페이지에 교재 15페이지에 6 상평형 거기에 우선 첫 번째 상태하고 조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찾았어요? 상태하고 조성. 자, 얘는 뭐냐면 자, 상태라고 쓰고 영어로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영어로는 페이즈. 이렇게. 자, 그 상태라고 하고 이제 페이즈라고 쓰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의미가 뭐냐면 이 상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기체, 액체, 고체 이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태에는 기체, 액체, 고체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초인계, 유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초인계, 유체는 뭐 지금 언급되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초전도 상태라고 하는 또 특별한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미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상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체도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체, 액체, 고체라고 하는 게 흔하지만 그 외에 다른 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체다, 액체다, 고체다, 초인계, 유체다라고 등등등 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모두 다 상경계 로 구분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상경계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세요? 상경계? 자, 상경계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쓰면은 phase boundar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phase boundary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서로 다른 상태들을 구분하는 시각적인 구분면 요걸 페이즈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시각적인이란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시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게 우리 눈에 붙어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시각적인이다라는 말의 뜻은 진짜로 그냥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다. 즉 눈으로 봐서 얘가 시역이다, 얘가 승우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내 눈에 보이는 저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저 귀여운 학생이 시영이인 것은 명백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시영이가 시영이임을 증명하시오.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경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게 존재한다 안 한다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눈에 그게 보이면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상경계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닫힌 그릇 속에 수증기, 물 보이세요? 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수증기가 어디에, 이때 상경계를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요거. 이게 상경계예요. 자, 딱 봐도 액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딱 봐도 수증기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수증기는 눈에 보인다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빈 공간인 거를 내가 눈으로 보면 알지, 그 빈 공간들 눈으로 봤는데 그 빈 공간인 걸 굳이 수학으로 증명해야 돼요? 수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수증기고 물이고 구분이 되네? 그럼 그거 내가 구분이 되는 어떤 구분면이 있을 텐데 그거를 상경계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경계가 나타날 때 이 둘은 서로 다른 상태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는 건데 P라는 물리량을 써요. P란 물리량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써요. 자, 이때 P는 대문자 P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대문자 P. 보통 그러니까 이게 왜 장식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알파벳은 알파벳 중에는 이렇게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구분이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공장에서 이렇게 인쇄된 거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이 돼도 사람이 손으로 쓰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분 안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편의상 대문자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나 넣어주기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쓴 거야겠죠. 대문자.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의미가 number of phases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눈으로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눈으로 구분되는 상태의 개수. 아시겠죠? 그거를 number of phases라고 하고 쓸 때 대문자 P로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상경계 하나를 통해 액체가 보이고 기체가 보이죠. 그럼 내 눈에 몇 가지 상태가 보여요? 두 가지 상태가 보니까 2라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 뭐 한 겨울철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맞나요? 맞나? 자, 이때 편의상 요 위쪽에 있는 그 대기는 무시하도록 합시다. 대기는 없다고 치고 대기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치고 딱 이 아이스하고 물만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럼 잘 봐요. 물 위에 얼음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당연히 내가 딱 보자마자 얼음이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딱 봐도 물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 이걸 뭐라고 한다는 얘기? 이거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경계란 얘기예요, 그죠? 상경계.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이때 당연히 number of phase는 얼마겠어요? 2.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되다. 자, 거기 뭐 그림 사점이 있고 뭐 into the composition is uniform on a molecular scale and be a dispersion in each microscopic region of embedded in the matrix의 second component.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이 두 번째 또 하나 나와 있는 말이 조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조성. 자,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성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component, 그러니까 composition이라고 불러요. composition. 찾았습니까? composition. 그래서 composition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예요. 동일한 화학적 성격을 가지는 집합을 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무슨 성질? 물리적 성격이 아니고 화학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화학적 성격이 다른 걸 바로 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아까 여기서 잘 봅시다. 수증기도 화학적으로 어떤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H2O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물도 화학식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H2O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대기는 잠깐 무시하고 아이스도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H2O, 얘도 H2O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의 화학적 성격, 수증기의 화학적 성격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같을 거고요. 물의 화학적 성격, 아이스의 화학적 성격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그렇다면 이때는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냐면 얘네들 전체에 대해 C를 1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자, 저기서도 이렇게 장식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대문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C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조성의 개수를 C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증기고 물이고 그 다음에 얼음이고 물이지만 뭐가 됐건 간에 H2O라는 동일한 화학적 성격들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럴 경우 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C를 1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 C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일종의 순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C가 1인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경우 C를 1이라고 한다? 순물질일 때 우리가 C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얼음에 떠 있어도 물이 수증기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다시피 뭐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뭐냐면 순물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C가 2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거기 퀴즈에 상해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찾았어요? 상해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퀴즈. 자, number of phases 얼마냐? 자, A번은 NaCl 수용액이에요. 그럼 수용액이니까 뭐에다가 뭘 섞어 놓은 거예요? 물에다가 NaCl을 섞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 물에다가 NaCl을 섞어 놓은 거니까 이때 여기서 number of phase는 얼마겠어요? number of phase는 1이죠. 자, 사실 잘 봐요. 물에 NaCl이 섞여 있지만 H2O가 눈에 보여요? H2O라는 분자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NaCl이라는 물질 자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얘가 녹아있는 전체에 그냥 말캉말캉한 어떤 느낌의 물체가 눈에 하나가 보일 뿐인 거죠. 그럼 여기에는 number of phase가 1이라고 표현하면 이때는 여기에 상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보시다시피 no 상경계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죠. 됐다. 그 다음 B. B. 자, B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어떤 닫힌 그릇 속에 CaCO3라고 하는 물질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CaO라는 물질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CO2라고 하는 빈 공간도 보이는 겁니다. 기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고체를 담아 넣었는데 난데없는 빈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분되겠습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시각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소금 사실은 이제 얘도 색깔이 화이트고요. 얘도 화이트긴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소금하고요 설탕 둘 다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같죠? 허옇잖아요. 둘 다 허옇잖아요. 그럼 이때 사실은 그 소금하고 이제 그 뭐냐면은 설탕을 그냥 섞어 놓으면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게 소금하고 설탕을 이렇게 대충 버무려 놨을 때 가만히 들이다보면 소금 알갱이의 결정 패턴하고요 설탕 알갱이의 결정 패턴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이 고체의 결정 패턴하고 이 고체의 결정 패턴이 다르네라고 구분이 되죠. 그 다르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상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막 갈아가지고 뽀얗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로 눈에 안 보이겠죠. 근데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엑스레이 같은 걸 이용하면 결정 패턴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다름이 구분이 되면 상경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얘도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얘 몇 가지 상태가 보여요? 세 가지 상태가 보이죠. 그래서 넘버 오브 페이지가 3. 뭐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나? 거기에 합금. 여러분 합금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합금을 영어로 얼로이라고 합니다. 얼로이라고 합니다. 얼로이. 자 그러면 합금 중에 가장 유명한 합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금 중에 가장 유명한 거. 합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스댕이죠. 스댕. 여러분 스댕이라고 들어봤어요? 스댕? 스댕 알죠? 스댕. 그 스댕을 그 영어식으로는 스테인리스 스틸 아시겠죠? 전문 용어로는 스댕. 알겠죠? 스댕. 요즘도 스댕이란 말 쓰나? 나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어르신들이 그런 저런 말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보다가 우연찮게 그 일제시대 말 있죠. 1945년에 그 녹음 파일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언제냐면 해방되고 직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물러갔죠. 일본이 물러갔는데도 그때 당시 녹음 파일을 딱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말을 엄청나게 섞어 쓰더라고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야 여기 와리바시로 닭광 좀 집어봐 이렇게. 와리바시가 뭐예요? 나무젓가락. 닭광이 뭐예요? 닭광. 단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벤토에 있는 닭광을 닭광을 이제 와리바시로 좀 집어줘 이렇게. 벤토는 뭐예요? 벤토. 도시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제치하 35년,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혼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기 벤또에 있는 닭구왕을 와리바시로 집었다. 와 이게 일본 말이야? 한국 말이 이게 근데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 녹음 파일 다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알겠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바뀌면서 점점 바뀌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끼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영어가 아시겠어요? 참 이게 묘한 거죠. 그럼 말이라는 게 뭘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힘을 따라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치하에서 그 뭘 없애려고 그 한글과 한국어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생각의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 혼자 국어를 지키겠다고 막 사전 편찬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까 얘기했듯이 와리바시로 닭구왕을 집는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혼자 나무젓가락으로 단무지를 집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나는 솔직히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좀 정치적으로만 그런 거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 우리 문화로 살고 막 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거. 근데 그 딱 녹음 파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일제치하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 사실은 우리 언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봐, 봐봐. 방금 얘기했듯이 그 와리바시로 닭구왕 집는 거 너무 웃기잖아. 웃기잖아. 사실 웃겨 안 웃겨요? 웃기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도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어? 이게 영어잖아. 영어에서 온 거잖아. 그럼 영어의 원래 발음은 이 장모음이라고요. 그럼 이걸 알케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영어의 원래 발음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먼저 배웠겠어요? 일본을 통해 배우면서 일본은 이걸 어떻게 발음해요? 알켄이라고 발음해요. 왜? 독일식으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일본 사람들은 독일식으로 알켄 이렇게 일본식으로 알케네 뭐 이렇게 발음하겠죠. 근데 알케네까지 하면 그건 좀 그러니까 알켄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래서 아직도 화학에서 이걸 알켄으로 발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켄이라고 발음하는 건 실제로 와르바시로 닭구왕 집는 거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각을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걸 이게 계속 이쪽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잖아요.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게 들려요. 하여튼 그렇다. 내 말뜻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스댕, 영어식으로는 stand still,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쇠덩이입니다. 쇠덩이, 알겠죠? 쇠덩이. FE가 철인 건 알죠? 이게 대부분인데 여기에 아주 소량의 짜잔 크로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망간이 약간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이제 제조사별 이제 노하우죠. 제조사별 노하우.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크롬, 어떤 회사는 망간, 그리고 어떤 회사는 섞었어요. 그리고 비율도 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회사 노하우고. 여하튼 대부분 철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뭔 일이 벌어진다? 녹이 안 슬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녹이 안 슬어. 왜 녹이 안 쓴다? 그 왜 그러냐면 철보다 이런 애들이 녹이 더 빨리 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아니라 얘가 녹이 슬면서 이 철덩이를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웃긴 건 철이 녹슬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철이 녹슬면 빨개지고 부슬부슬 부서지죠. 근데 놀라운 건 얘네들은 녹이 슬면 색깔의 변화가 없어요. 녹이 슬어서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면 색깔의 변화가 없고 재밌는 건 강도가 딱딱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녹이 슬면은 산소가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산소가 결합해서 녹이 슬면
색깔이 빨갛게 변하고 부슬부슬 부서지는데 얘네들은 녹이 슬면 어떻게 된다고? 녹이 슬면 색깔이 안 변하고 강도가 딱딱해져요. 그럼 걔들을 살짝 섞어 놓으면 얘들이 요 위에서 균일하게 이렇게 코팅을 쫙 이루게 되겠죠. 그럼 그 코팅이 이루어지면은 주변의 산소가 더 이상 침범을 해요, 못해요? 얘가 딱딱하니까 못하면서 이 철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닉으로 만들어진 녀석인데 이거는 나중에 뭐 전기화학을 조금 더 배우면 패스베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이거든요.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고 여하튼 이렇게 섞여 있는 애를 우리가 탑금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넘버 오브 페이지 얼마예요? 1인 거 알겠어요? 1인 거 알겠어요? 자, 여러분 잘 봐. 철에 크롬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오! 여기 크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일 리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내 눈에는 뭐로 보여? 한 덩어리의 금속 덩어리로 보일 뿐인 거야. 고체 덩어리로 보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는 1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좋아.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C는 얼마야? C는 얼마야? 자, C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동일한 화학적 성격의 단위를 C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는 거야? 누구하고 누가? 무르와 소금이 섞여 있는 거지. 그럼 무르라고 하는 녀석의 화학적 성격, NaCl이라고 하는 녀석의 화학적 성격 당연히 같아 달라? 다르네? 그럼 C가 뭐야? 2.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선 C가 얼마야? C가? 잘 봐.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성격, 탄산칼슘의 화학적 성격, 산화칼슘의 화학적 성격. 화학적 성격은 다 같겠어? 다 다르겠어? 다 다르겠지. 그럼 C는 뭐야? 3. 그래서 뭐 산화가 돼서 사실은 크롬 산화물이 여기 일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그냥 딱 공장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그 상태. 그러면 여기에 딱 써놨듯이 철, 크롬 당연히 화학적 성격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컴포지션 몇 개예요? 2. 알겠죠? 이렇게 따지는 거다 이런 말이지. 좋아. 하하하하. 자, 봅시다. 요거.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상의 안정도라는 표현이 있죠. 찾았습니까? 상의 안정도. 자, 여기 상의 안정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1기압에서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얼음이 안정한 상이고 0도씨보다 높을 때는 물이 더 안정하다.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H2O 솔리드가 H2O 리퀴드의 깁스 에너지가 음수고 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뭐냐면 요거의 깁스 에너지가 음수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0도씨에서는 얼음과 물이 평형을 이루는데 이때 얼음과 물의 깁스 자유 에너지는 같으며 개의 깁스 자유 에너지는 최소가 된다.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싹 다 잘라먹고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 봐봐. 사람이 몇 시에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이 몇 시에 자는 게 제일 좋냐면요. 그러면 10시 전에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저녁 10시 전에. 이미 지금 최적의 수면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0시 전, 늦어도 11시에는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11시에 자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 있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렘 수면이 들어가야 돼요. 렘 수면이 뭐예요? 렘 수면 알아요? 네, 렘 수면, 양수면이라고요? 네, 렘 수면이 뭐예요? 렘 수면. 렘이 뭐 줄임말이에요? 그 렘 말고요. 수면에서는 렘 이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 줄임말이냐면 rapid 되게 쉬운 말이에요. eye movement. rapid eye movement라고 하는 걸 줄여서 RE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깔이 빨리 돌아가는 움직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빠른 눈깔 움직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자면은 안 움직일 것 같죠.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면 놀랍게도 눈은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그 안에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이때 안 자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냐면 뇌가 내 몸을 스캔하는 거예요. 뇌가 내 몸을 스캔하면서 반사적으로 눈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게 뇌에 직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내 몸을 그럼 뇌가 내 몸을 왜 스캔을 해요?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 동안 내가 몸을 쓰잖아요. 그럼 내가 몸을 쓰면 사실은 어느 날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은 왠지 여기 허리가 조금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리가 약간 뻐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면 하필 우연찮은 오늘의 움직임 속에서 어느 부분에 약간의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걷다가 우연찮게 모르게 툭 어디 부딪힌 거지. 그게 충격이 와가지고 어느 부분에 약간 염증이 생겼고 그걸 인식하지도 못한 지고 왜 여기 약간 살짝 땡기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버려 두면 큰 병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걸 누가 잡아낸다? 뇌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시나 11시에 수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로부터 2시간 후부터, 그러니까는 12시부터 1시 사이죠. 그 사이에 사람이 이제 충분히 수면이 들어가면 이 뇌가 사람 몸을 마비시켜요. 움직이지 마라이. 왜 마비시키겠어요? 그래야 뇌가 이 용량을 사람의 움직임에 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뇌 용량을 충분히 뇌가 스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만히 있어라 하고 사람을 딱 마비시킨 다음에 이 뇌가 이제 왜 그 윈도우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몸을 쫙 한번 스캔을 해요. 쫙 해서 거기 이상하네 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수분, H2O, 그 다음에 염료, 그 다음에 ATP, 영양분을 막 거기다가 쏟아 부어요. 그 다음에 또 효소도요. 왜? 치료하라고요. 그게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잘 때 가장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뇌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이제 눈이 이게 뇌에 연동돼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막 움직이는 거죠. 그때 사람이 잠이 깨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수면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렘 수면에 빠지어야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몸이 피곤하겠어요? 개운하겠어요? 개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잤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렘 수면에 빠질 때 이 뇌가 우리 몸을 스캔할 때 나오는 물질이 그게 도파민인가? 하여튼 무슨 물질이 나와요. 뇌에서. 그래서 그 물질이 나오면서 도파민이 뭐죠? 하여튼 뭐가 나와. 엔도핀인가? 아닌데 도파민인가? 옥시토신인가? 아닌데 그건 무슨 수축 호르몬이다. 그럼 아니고 에스트 아닌데? 하여튼 뭐 나와. 알겠어요? 뭐 나와.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시간에 그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인간이 건강한 몸을 다시 얻고 그 다음날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밤낮이 바뀐 사람들은 건강하겠어요? 뭐냐면은 건강이 안 좋겠어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 시간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건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라는 사실을, 자, 잘 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난 애들이 건강하더라.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 요즘에만 있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겠어요? 옛날에도 있었겠죠? 그럼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더라. 라는 관찰 사실이 지금뿐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는 되게 건강한데? 알고 봤더니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쟤는 좀 비리비리한데 밤낮이 바뀌었어. 눈에 보면 알 수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 동양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시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자시가 바로 새벽 11시에서 1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그걸 우리나라로 자시라고 하거든요. 그 자시 때 하늘에서 머리를 통해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다르게 어떤 논리 구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11시에서 1시 사이에 뇌에서 그 특정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차피 봐봐. 하늘에서 기가 들어오는 것도 눈으로 보여, 안 보여? 눈에 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11시에서 1시 사이에 뇌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무슨 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어차피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 동일 현상에 대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은 이미 있고 그 현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다양할 뿐인 거지 누구는 과학이고 누구는 미신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연과학이 그 표현하는 방식 중 그나마 뭐 할 뿐이다? 그나마 좀 정리가 좀 더 돼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 그렇다고 또 막 미신을 다 과학이라고 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뜻은 아니고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다양한 체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막 무당이 국거리 하는데 막 저것도 과학이야 그러지 말고 그런 거 말고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봐봐. 그러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뇌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라는 체계로 성립한 의학 체계가 그게 서양 의학인 거예요. 근데 11시에서 1시 사이에 머리로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성립한 의학 체계가 뭐예요? 그게 한의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서양 의학만 효과가 있나요? 한의학은 효과가 없나요? 한의학도 엄청난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서양 의학이 치료 못하는 걸 한의학으로 치료합니다. 모르셨죠? 예를 들면은 간암, 서양 의학에서는 어떻게 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암, 물론 한의학으로 완전하게 치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간암에 대한 한의학 처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간암 환자에 대해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잘 맞아 들어가진 않는데 완벽하게 완치를 시켜주진 않는데 완화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 진행을 더디게 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빈혈 중에 빈혈 알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 빈혈 중에 심각한 빈혈이 있는 거 아세요?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빈혈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거든요. 서양 의학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은 불치병입니다. 한의학으로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치료됩니다. 몰랐죠? 치료됩니다. 치료되는 병이에요. 한의학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미신이고 한쪽은 과학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일 현상에 대한 다른 표현 체계가 있을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막 무당 막 구타는데 그것도 과학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알겠어요? 그런 거 말고 뭔가를 관찰을 심각하게 했을 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거기에 두 번째 거기 이제 뭐 학교 선생님 표현으로는 상의 안정도라는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뭔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 관찰 사실. 자, 지금 관찰 사실 어떤 관찰 사실을 쓸 텐데 이 관찰 사실은 자 명백한 거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명백하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알겠어요? 네, 빼박켄트. 빼박켄트란 말 쓰나? 하여튼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알겠죠? 자, 뭐냐 이겁니다. 자, at 1 ATM 등 앞 조건. 등압 조건. 에서 자 온도가 0도씨 미만이야. 온도가 0도씨 미만이야. 맞아? 자, 이면 자, 요런 식의 닫힌 그릇 쪽에 우리는 only ice. 맞아? 자, 일기압 조건에서 only ice. 맞아? 자, 이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래. 무조건 이렇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 거 알겠어요? 절대 안 바뀌어. 만약에 순수한 H2만 있다면 알겠어요? only ice. 알겠죠? 자, 근데 온도가 0도씨가 되었어. 0도씨. 그렇다면 워터의 아이스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요거 보시다시피 틀린 거야 무조건 이래야 돼. 무조건 이렇지, 그지? 무조건 이렇지. 그 다음 0도씨 이상 뭐 100도씨 미만. 수증기는 생각하지 말자 이러고 봅시다. 수증기 생각하지 말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only 물만 존재하겠지. 좋아.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0도씨보다 온도가 낮을 때 0도씨일 때 0도씨 이상일 때 우리는 얼음만 보고 물과 얼음이 공존하고 얼음만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항상 물질은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움직입니까? 바로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죠. 근데 아시겠죠?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쪽에 작은 쪽으로 움직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뭐를 도입하냐면 물질의 변화 방향을 표현하는 에너지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깁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있을 텐데 이때 그 물질의 변화 방향을 표현해주는 에너지 개념이라고 하는 걸 도입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봐요. 자,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건 봐봐 이건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위치 에너지가 큰 거고 이게 위치 에너지가 작은 거지. 자, 이 또한 변화야 변화가 아니야. 이것도 변화지. 그런데 지금 얘는 이렇게 변한 건 맞지만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도 아주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툭 떨어지고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변화가 일어난 건 맞는데 이런 변화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했었던 그 위치 에너지를 그대로 도입해서 쓰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물체의 변화가 아니라 이건 물체지. 물체의 변화가 아니라 물질의 변화를 표현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물체의 위치 변화는 위치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건데 이건 물체가 아니라 물질의 변화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에너지 개념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걸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수학적인 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하여튼 그걸 도입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지. 어떻게 설명하냐면 뽀로뽀로뽀로뽀 이겁니다. 첫 번째 1 뽀로뽀로뽀로뽀 온도가 0도씨 미만일 때 온도가 0도씨 미만일 때 좋았습니까? 그때 짜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요쪽에 있는 게 이제 아이스 요쪽이 워터 보입니까? 아이스고 워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온도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 아이스에 대한 깁스 에너지 워터에 대한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건데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0도씨보다 낮을 때는 아이스와 워터 중 누가 깁스 에너지가 더 작은 상태? 깁스 에너지가 작은 상태가 아이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발적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치 뭐처럼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깁스 에너지가 큰 쪽에서 깁스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물질이 변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0보다 클 때는 역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깁스 에너지 아이스, 깁스 에너지 워터 중 어디가 깁스 에너지가 더 작다고 해주면 되겠어요? 워터 쪽이 깁스 에너지가 더 작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뭐다? 자발적 변화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x축은 뭐냐면요. x축은 몰수 변화를 뜻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몰수 변화라기보다는 몰 분율 변화예요. 그래서 몰 분율이 아이스 쪽으로 가느냐 워터 쪽으로 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쪽도 아이스 워터에 대해서 이쪽이 몰 분율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 방향이 자발적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만약 거꾸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건 impossible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온도가 0도씨. 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아이스와 워터의 깁스 에너지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같으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스로 존재하건 워터로 존재하건 그 몰 분율이 아이스 쪽으로 치우쳐 있건 워터 쪽으로 치우쳐 있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왔다리 갔다리 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상이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4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 델타 G R 이렇게 쓰는 건데 델타 G R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정의가 이겁니다. 델타 GR이라고 하는 건 미분이에요. 저기에 있는 몰 분율 변화. 그러면 미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접선의 기울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는 수학적 행위가 뭘 얘기하는 거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자 봅시다.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봅시다. 접선의 기울기. 이쪽으로 변한다고 쳤을 때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리고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뭐예요? 음수죠? 그리고 이렇게 역시나 이렇게 변화 방향이 요거라고 생각하면 이 경우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봐. 0도씨보다 낮아 온도가. 0도씨가 낮았을 때 아이스가 워터가 되는 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0도씨 미만에서 아이스가 워터가 되는 건 자발적으로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하잖아. 그걸 표현하는 말이 이거라고. 이 변화 방향의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자, 온도가 0도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아이스가 워터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상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됐어요, 음수가 됐어요? 음수가 됐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0도에서는 왔다 갔다가 가능하죠. 왔다 갔다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양쪽의 깁스 에너지가 같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0이 되겠죠. 그걸 가역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말만 이렇게 써놓으면 알 게 뭐야?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런 식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몰분율 변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변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변화의 방향. 그래서 이제 편의상 어쨌거나 얼음이 물이 된다. 얼음이 물이 된다. 얼음이 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하에서는 얼음이 물이 되는 게 불가능해. 영하에서는 오직 얼음으로 존재한다는 걸 수백만 년 동안 관찰해 왔으니까. 그러면 그 불가능함을 서양 철학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지. 불가능함을. 바로 아이스보다 워터의 깁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인데 그걸 편의상 이 변화 방향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불가능함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마치 이건 뭐냐면 물체가 여기 있는데 지가 알아서 위로 둘둘둘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런 거랑 뭔가 표현이 일맥상통하지.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이런 설명을 도입해 쓰는 거라고. 이런 표현을 도입해 쓰는 거라고. 알겠죠? 물체를 여기 뒀어. 그럼 물체가 돌돌돌 내려오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당연하잖아. 그거를 영상의 온도에서 아이스가 워터로 변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양쪽의 높이가 같아. 그랬더니 물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 이 왔다 갔다 함을 어떻게 표현하겠냐는 거지. 바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은 0도씨에서는 얼음과 물이 평형을 이루는데 이때 얼음과 물의 깁스 에너지 자유 에너지는 같으며 개의 깁스 자유 에너지는 최소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최소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최소 밑에 극소점이라고 써볼까요? 극소점 찾았어요? 극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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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까? 네, 극소점? 네. 이게 왜 최소란 말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 여러분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미니멈이잖아요. 이 미니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이 dy, dx가 뭐예요? 0. 극소점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극소점 찾을 때 저런 식으로 그 보시다시피 저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잖아요. 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잖아요. 미분한 거라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것에서 뭔가의 어떤 함수의 극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에너지 최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거를 표현하는 좀 수학적인 관계가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